자,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창밖에서 포탄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스마트폰은 먹통이고 거리는 군인들로 가득합니다. 에이,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무관심할 수 있으나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이 끔찍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발명품이자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국가나 군사 단체가 벌이는 조직화된 폭력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국제전, 한 나라 안에서 싸우면 내전입니다. 모든 국력을 쏟아부으면 1, 2차 세계대전 같은 총력전이 되고 특정 지역에서만 싸우면 제한전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 걸까요? 독일의 군사 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명저 전쟁론에서 소름 돋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정치의 연장이다. 즉, 전쟁은 미치광이들의 살육 파티가 아니라 대화로 안 되니까 폭력이라는 수단을 써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국민의 열정. 둘째, 전장의 기회. 셋째, 지도자의 이성.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전쟁은 발생하고 유지됩니다. 현대에 와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인도주의적 개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학살이 벌어지면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 할까? 1992년 소말리아 내전 때 UN 다국적군은 학살을 막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성공 사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1994년 루안다 대학살입니다. 후투족이 투치족 80만 명을 학살할 때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느라 개입을 미뤘고 결국 끔찍한 비극을 방관했습니다. 인권을 위해 개입한다는 명분 뒤에는 강대국의 철저한 이익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영국의 군사 이론가 리델 하트는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이해하라. 전쟁을 단순히 피하고 싶은 공포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정치적 욕망과 메커니즘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핵무기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른 이후 인류는 단 한 번도 핵무기를 실전에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해서일까요? 아니면 서로가 무서워서일까요? 오늘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대반지, 핵 확산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무리 재래식 군사력이 약해도 핵폭탄 한 방이면 상대방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핵무기는 역설적으로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기어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체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험인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세기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케네스 월츠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핵무기는 오히려 평화를 가져온다. 핵보유국끼리는 서로 공멸할까봐 겁나서 전쟁을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핵이 완만하게 확산되면 전쟁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핵평화론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스콧 세이건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핵무기가 늘어나면 지옥문이 열린다. 군사 조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나 오판으로 우발적인 핵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를 경고한 것이죠. 이 위험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맺은 약속이 바로 핵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불공평합니다. 이미 핵을 가진 5개 나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 인정해줄게. 나머지는 절대 만들지 마. 기존 5개국은 핵 독점을 누리고 나머지는 핵 포기를 강요받는 불평등 조약이지만 인류 공멸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룰을 깬 나라들이 있죠.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으르렁대다가 핵실험을 강행하며 비공식 핵보유국이 되었고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공공연한 비밀 핵보유국입니다. 반면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처럼 핵을 가졌다가 스스로 폐기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핵무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많은 나라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라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핵무기는 평화를 지키는 필요악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일까요? 버튼을 누르는 권한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세상. 우리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공범과 함께 체포되어 각방에 갇혀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가 제안합니다. 네가 자백하면 즉시 풀어줄게. 대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 친구가 자백하는 순간 너는 10년형을 살게 될 거야.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킬까요? 아니면 배신하고 나갈까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 군비 경쟁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죠. 2022년 전 세계가 쓴 국방비는 무려 3,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고액이죠.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혼자서 8,770억 달러를 썼습니다. 2위인 중국보다 3배나 많습니다. 그 뒤를 러시아, 인도, 사우디가 잇고 있고 한국도 9위, 일본이 10위입니다. 상위 3개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까운 돈을 무기 사는 데 쓰는 걸까요? 그 돈이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감옥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가장 좋은 결과는 둘 다 입을 다물고 6개월만 살고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만약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저 녀석이 배신하고 자백하면 나만 10년 썩는 거 아냐? 이 공포 때문에 결국 둘 다 자백을 선택하고 둘 다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최선을 두고 차악을 선택하는 비극이죠.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내가 무기를 줄였는데 상대가 늘리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도 늘릴 수밖에요.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엑설로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학자들을 모아 게임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우승한 전략이 바로 tit-for-tat, 우리말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한다.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한 대로 똑같이 한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겁니다. 이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면 배신이 유리하지만 국제 정치처럼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반복 게임에서는 이 전략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결국 배신하면 반드시 응징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역설적인 결론입니다. 3,000조 원의 군비 경쟁. 우리는 언제쯤 서로를 믿고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오늘 밤 군인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이유 없이 당신을 끌고 갑니다.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재산은 몰수당하며 아무도 당신이 어디 갔는지 물을 수 없습니다. 너무 끔찍한가요? 불과 8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목숨쯤은 파리 목숨처럼 다룰 수 있었던 시대.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바로 세계인권 선언입니다. 오늘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방어막, 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학살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는 세계인권 선언을 채택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다. 이 선언은 전 세계 헌법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3번의 진화를 거쳤습니다. 첫째, 1세대 인권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나온 개념으로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국가야, 나 좀 건드리지 마.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투표할 권리. 정치적으로 억압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둘째, 2세대 인권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등장한 사회권입니다. 국가야, 나 밥은 먹고 살게 해줘.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죠. 셋째, 3세대 인권입니다. 현대에 와서 등장한 집단의 권리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뭐해? 지구가 망하는데? 환경권, 평화권,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처럼 국경을 넘어 다 같이 연대해야 지킬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반줄 헌장을 통해 서구의 개인주의적 인권을 넘어 공동체와 자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UN 산하의 인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47개 이사국이 모여서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감시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같은 것도 여기서 다루죠. 물론 인권이 밥 먹여주냐,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 않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나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날지 모른다고 칩시다. 미국의 백만장자일 수도 있지만 내전 중인 시리아의 난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난민을 위한 법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마 난민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말한 무지의 베일입니다. 오늘은 지구촌의 가장 아픈 손가락, 난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9월 전 세계는 사진 한 장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튀르키예 해변에 엎드린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3살 배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 때문이었습니다. 내전을 피해 바다를 건너려다 배가 뒤집혀 사망한 이 아이는 난민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1951년 난민협약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자. 하지만 처음에는 유럽 난민만 챙기는 반쪽짜리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다 1967년 의정서를 만들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없애고 전 세계 모든 난민을 보호하기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일을 전담하는 기구가 바로 UN 난민기구입니다. 이들은 전쟁터나 재난지역에 텐트를 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반난민 정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남의 나라 사람을 챙기냐? 난민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 극우 정당들은 이 혐오를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난민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 기후재난, 독재. 어느 날 갑자기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입니다. 존 롤스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면 그 운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의무 아닐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구라는 거대한 식당에 전 세계 인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요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테이블에서는 음식이 너무 많아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빵 한 조각이 없어 아이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음식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비극이자 해결되지 않는 숙제, 기아와 빈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아 인구는 약 7억 3천만 명입니다. 인류가 달에 가고 AI를 만드는 시대에 여전히 10명 중 1명은 굶주리고 있는 셈이죠. 과거에는 이 문제를 수학으로 봤습니다. 1798년 영국의 멜서스는 인구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 기아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멜서스는 틀렸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식량 생산량은 인구를 훨씬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아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현대적인 시각은 사회구조를 지적합니다. 식량은 충분하지만 그걸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회학자 장 지글러는 이를 두고 기아는 살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다국적 자본의 착취, 그리고 선진국의 투기 자본이 가난한 나라의 식량 가격을 폭등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기아 지수를 보면 남아시아와 사하라이 남아프리카는 여전히 위험 수준입니다. 빈곤 문제도 심각합니다. 세계은행은 하루에 1.90달러도 못 버는 상태를 절대 빈곤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그걸로는 턱도 없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인구는 전 세계 절반인 34억 명에 달하거든요.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보면 남북 문제가 됩니다. 지도를 펴보면 잘 사는 선진국은 대부분 북반구에, 못 사는 개발도상국은 적도와 남반구에 몰려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를 키워라라고 충고하지만 구조적인 착취와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굶주림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불평등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남긴 음식물이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가 막힌 조약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뻐하겠지?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매국노라며 계란이 날아오고 국회는 조약 비준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다음 선거에서 여러분은 떨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외교는 상대방하고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오늘은 복잡 미묘한 외교의 세계, 외교정책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외교는 단순했습니다. 힘센 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군사력을 키우면 됐죠.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등장으로 모든 국민이 외교관이자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등장합니다. 로버트 퍼트넘의 양면 게임 이론입니다. 외교는 두 개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1테이블은 외국 대표와 협상하는 곳, 제2테이블은 국내 여론 및 의회와 협상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잘해도 안에서 허락을 못 받으면 그 외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은 늘 상대국 눈치 보랴, 국민 눈치 보랴 머리가 터질 지경이죠. 또 다른 재미있는 이론도 있습니다. 알렉스 민츠의 폴리휴리스틱 이론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정책 결정자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이거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죽나 사나를 따집니다. 아무리 국익에 좋아도 내 지지율이 폭락할 것 같으면 그 선택지는 바로 버립니다. 2단계, 살아남은 선택지 중에서 국익에 가장 좋은 게 뭐지를 고릅니다. 결국 외교 정책의 제1원칙은 안타깝게도 정치적 생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의 무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가 최고였지만 조지프9은 소프트파워를 강조했습니다.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매력을 발산해서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BTS가 UN에서 연설하고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쓰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력한 외교입니다. 상대방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하니까요. 이걸 공공외교라고 부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예술가,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외교는 이제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투표권 한 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외교 정책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바로 옆집에 말이 억세고 성격 급한 이웃이 삽니다. 어제는 웃으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고 악수를 청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며 우리 집 마당으로 돌을 던집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쌀도 주고 떡도 주면서 달래봤지만 이 이웃의 변덕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 답답한 상황, 바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북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존이자 숙제인 남북관계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마치 시계추 같았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핵 포기 전엔 국물도 없다며 조이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단 만나서 풀자며 풉니다. 역사를 볼까요?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깜짝 놀랄 발표를 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대 원칙은 지금까지도 통일의 교과서로 불리지만 당시에는 남북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정의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유엔에도 같이 가입했죠. 그리고 등장한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뒤로는 핵을 개발하고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퍼주기만 하고 뒤통수 맞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다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비핵 개방 3천, 신뢰 프로세스. 핵을 포기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건데 북한은 보란듯이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으로 응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3번이나 정상을 만났지만 결국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역시 북한의 무시 속에 강대강 대치만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강경책도 유화책도 모두 실패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일관성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볼까요?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넘게 일관된 동방 정책을 폈습니다.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한 길만 팠기에 결국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5년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힙니다. 북한 입장에선 조금만 버티면 한국 정권 바뀐다며 시간을 끌 명분이 되는 거죠. 대북 정책은 과정이고 통일은 목표입니다. 제재할 건 제재하되 대화의 끈은 놓지 않는 유연함. 그리고 정권과 상관없이 이어지는 일관된 전략. 우리가 북한이라는 까다로운 이웃을 다루기 위해 진짜 필요한 건 어쩌면 우리 내부의 합의와 인내심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까마득한 낭떠러지 위에 걸린 외줄 위에 서 있습니다. 왼쪽에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큰 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당신에게 소리칩니다. 너 내 편에 설 거야, 말 거야? 빨리 정해. 자칫 잘못 대답했다가는 보디가드가 떠나거나 큰 손이 돈줄을 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줄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이 아찔한 상황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외교 현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6위권.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선진국이라 하기엔 너무나 가혹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는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하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수는 어떨까요? 바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물을 때 확인해 줄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이미 아세안 국가들이나 인도는 이 전략으로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차원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째, 횡축 외교입니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튼튼히 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양쪽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둘째, 종축 외교입니다. 시야를 넓혀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아세안으로 외교 채널을 넓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위험을 분산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율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수동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판을 스스로 짜는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이나 동북 공정처럼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래를 춤추게 하는 돌고래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외교적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